복합위기 시대를 극복하려면 결국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를 위한 노동제도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재들이 회사와 본인의 필요에 따라 덜 규제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로자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일 때, 그리고 고도 성장할 때 자리 잡은 노동 제도를 지금과 미래 환경에 맞춰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되려면 보다 유연한 노동제도, 근로시간이든 임금체계든 고용보호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소수의 근로자도 잘 대표되는 사업장 부분에서 그런 근로자들 구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위기를 공유할 업종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세 가지의 근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요. 기업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조직을 변화시킬 메가트렌드로 이제 지적을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세계경제 포럼에서 그 퓨처 자본주의라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그걸 이제 국가별로 나눠서 정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하고 비교를 해볼 때요. 디지털 접근성 확대 AI 같은, 그 다음에 지정학적 분리와 갈등, 탈탄소, 저성장, 고령화, 그리고 글로벌 위험 및 투자의 제한, 이런 게 이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해석은 이제 우리나라고 해외 기업들은 그 밑에 있는데, 해외 기업들의 순서를 보면 디지털 접근성 확대가 이제 가장 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뭘까? 그리고 탈탄소 등의 순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 경제고, 특히 그 중에서도 자동차, 반도체 같은 지정학적 문제와 이제 지금 있는 그런 산업들이 이제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해외와 이제 우리나라의 응답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렇게 대답이 있습니다. 기술 변화가 항상 지금 보신 것처럼 가장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조직을 변화시킬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 변화 그러면은 이제 특히 AI가 우리의 업무를 대체할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하지만 기존에도 기술들이 새로운 업무들을 만들고 또 기존의 걸 자동화 같은 걸 통해서 대체하고 있지만 실제 그런 기술 변화가 경제의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보면은 대체를 일부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생산성 증대로 나타난다면, 그래서 그걸로 비교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일자리를 늘리고요, 그다음에 임금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 시간제약 때문에 그 분석 결과입니다. 좌측에 있는 두 개 그림은 미국에 관련된 결과고, 우측에 있는 건 이제 제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건데, 미국을 대상으로 보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보나 이 결론에는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결국은 생산성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 기술 쪽에서 어떤 생산성 개선을 만들어내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AI 활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사람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협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교육이나 훈련이나 작업장 개선이나 이런 거를 끌고 갈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에서는 이제 자체적인 투자나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사실 그런 여력이 많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도와줘서 기업 규모 간의 그런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거는 기술 변화에 결국 대응을 잘 하려면, 그리고 테루피 2.0 시대 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면 결과적으로는 산업과 기업을 끌고 가는 인재들, 기술 측면에서든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든 그 인재들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강화시켜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에서 약간 벗어나서 인구 얘기 잠깐만 하면은
향후 10년 사이 노년 부양비가 지금은 하위권에서 중간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한다면 불과 10년 사이에 최상위권 국가로 우리나라가 바뀌는 굉장히 빠른 변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구 변화가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인구가 늙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또 생산성을 개선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나 전문가들, 경영계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연공급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호봉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87년 근방에서 물론 그 이전에 화이트 칼라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이게 이제 일반화된 것은 그 근방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냐면 대략 한 33살이니까 30대 초반이었던 거죠. 그리고 외환위기가 됐을 때 한 37세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야 이제 40세를 넘어선 상태고 지금은 45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제 호봉제를 직무급이라든지 또는 뭐 성과급이라든지 직능급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대략 한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대략 30대 후반 정도 이제 들어섰을 때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의 인력 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젊은 연령 중심이었을 때 그리고 또 고도 성장기였죠. 그때는 이제 초임은 낮게 하고 호봉으로 급속하게 임금을 인상시켜서 기업을 보유하는 이게 합리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 감소 때문에 인재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태고요. 그래서 초임을 낮게 관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업의 성장도 굉장히 정체된 상태인데다가 심지어 인력도 49세가 평균이니까 중년층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비롯해서 이 기존의 우리나라의 조직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호봉제에 대해서 그 유효성이 이제 굉장히 의심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을 보면은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 정도가 낮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영년인 사람에 대해서 근속연수가 대략 한 20년 정도 된 사람이 과거에는 90% 높았다면 지금 한 77% 높은 정도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더 앞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아까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질문했던 그게 인재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 공공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 글로벌 평균을 보시면 인재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훈련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이게 1등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교육 훈련을 제공해 주면 좋겠다. 그 다음이 이제 채용의 해고관행에 대한 유연성을 좀 주면 좋겠다. 그 다음이 임금 결정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원격 근로에 대해서도 규제를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민법 환경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1등이 뭐냐면은 그 채용 및 해고 관행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자금 지원이나 교육 훈련 제공이나 이런 식으로 순서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원격 근로에 대한 규제 합리화가 순위 안에 있는데 이거는 유럽 국가들, 유럽은 워낙에 원격 근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이제 규제도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합리화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하고는 달라서 해외의 그 이민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민법 변경이 순위의 상단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혁신 정책도 그 포럼 자료집에 보면 나오는데요. 조직혁신의 장벽이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해외 국가들은 노동시장에서의 그 숙련력, 일자리에 비해서 숙련이 부족한 근무자들이 1순위로
지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점수 높습니다. 93%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조직 문화에 대한 저항, 바뀌어야 되는 조직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업계의 이인제를 유치할 수 없다는 그 다음 순위 정도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인재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글로벌 순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업계의 인재를 유치할 수 없다가 1등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적절한 데이터나 기술 인프가 부족하고, 노동시장의 성장 격차는 35%에서 굉장히 낮은 쪽으로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사업주나 기업들이 굉장히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을 갖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 관련해서 좀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인구 감소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성장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제 결국 그거겠죠.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성장률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날 텐데요.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극복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근로자 기업 양측에서 일자리 매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게 가장 1차적인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는 연봉급이나 연봉수를 편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과거의 조직 관리에서 전문성을 좀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임금체계와 조직과 양면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지금 뭐 승진보다는 현업에 그냥 있는 걸 원한다는 걸 이제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언론 기사들도 사실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키워나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트렌드가 조직 관리 문화를 혁신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는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결국 임금 체계 같은 것도 현실에 맞춰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조직의 운영 방식이 바뀌면, 그러려고 하면 이제 그런 취업규칙 불이변경 같은 어렵게 만드는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의 방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성장이 정체되고요, 일할 인구 부족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인재를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얘기하는 시대에, 그리고 또 산업과 직업은 심지어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시대에 과연 고용부라고 하는 게 과거에 사람이 넘쳐나고 성장도 빠르고, 그리고 산업과 직업의 생산 집중으로 이렇게 쭉 안정적으로 가고, 이런 시대에 자리 잡았던 그 고용보호와는 완전 다른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재점검의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 관련된 규제도 사실 대규모 공채에 맞춰가지고 그걸 어떻게 공정성 확보할 거냐 중심으로 갔다면, 이제는 조직문화 핏, 그 다음에 소규모로 꼭 필요한 인재들을 채용하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이제 지금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전 병력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재조정해주는 그런 변화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는 형태에서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유연한 형태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이제 생산성을 높이면서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유럽 국가 주요 그 EU 15개국이라고 불리는 EU의 일종의 선진국 클럽들을 보면요, 굉장히 장시간 근로 안 할 것 같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52시간 상한제를 한 이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는 일을 길게 하는 사람들, 특히 남성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긴 10%는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는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EU 15개국이나 남성 부분위 기준으로 보면 이제 50시간 일하는 상황, 59.5%니까 상위 5%도 아까 50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 상황까지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 직업으로 이제 본 건데, 우리나라는 관리자가 1%는 안 되지만요, 근로자의 유럽은 한 5% 정도 됩니다. 이게 직무를 조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직의 상위와 전문가의 상위에 상당 부분이 관리자로 편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시면 49시간 이상 이게 마이너스면 EU 15개국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비중을 이제 EU 15개국의 비중으로 뺀 거여서 EU가 많으면 그 비중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우리나라가 많으면 플러스가 나오는데 관리자만큼은 49시간 이상 보시면 11.7%포인트 유럽이 더 많은 걸로 나오고요. 52시간 초보다 10%포인트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도 굉장히 워라밸이 잘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에서도 미국은 뭐 그렇지 않다고 평가되니까 아예 미국 데이터 갖고 오지도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기업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길게 일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개인 필요에 따른 유연근로 활용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제가 지금 유연근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시간을 짧게 일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재택 같은 것도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자신의 그 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몇 프로나 활용하고 있는지 봤는데요. EU 15개국 기준으로 보면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가 65.4%가 그걸 활용하고 있고 전일자 근로자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 없으면 53.3% 그리고 시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6세 이하 자녀 있을 경우 83.6% 여성 기준으로 25, 49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그 수치가 15%밖에 안 돼서 개인의 필요가 있을 때 유형 근로를 활용하는 그 비중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워라밸이 확실한 나라니까 당연히 주말 근로도 없고 일요일 날도 안 할 거고 평소 근로 시간도 유연하게 일을 하니까 되게 짧을 거고 하루 10시간 이상 근로 경험도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 기초 통계는 소개하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 기초 통계는 우리나라의 2배 이상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그 재택근로 같은 근로자의 장소와 시간 주권이 강하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제도에서는 특히나 더 그런 거를 활용하는 그런 식의 특이 시간 근로의 일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노조나 그와 유사한 근로자 대표체가 있는 기업의 한정에서 보더라도 비슷한 경우가 나와서 실제로는 이런 유형 근로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그냥 일을 한다. 그리고 특이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야 이제 출산율이 높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소개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재택근로나 근로자의 그 시간 주권이 강한 그런 제도일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은 걸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출산 시대 극복하고 노동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 이제 근로 시간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근로 시간 생산성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근로 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충분한 신간액이 부족한 것,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제도 변화도 필요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중고령층의 지속고용이 확대되고 그리고 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자율성이 필요한 여성이나 이런 집단의 고용 확대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 증가가 있을 텐데요. 그거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는 싶은데 이제 구체적인 건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기존에 소위 비정규직이라고 다 통칭해서 불렀던 이를테면 시간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는 관점을 달리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고용안전망의 재정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 뭐 이런 식의 변화들이 같이 간다고 한다면 고용안전망 재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전환을 제대로 지원하려고 그러면 탈탄소나 아니면 기술 변화에 따른 결국 어느 정도 근속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던 집단들, 인구 집단들의 그 산업 전환을 그리고 그것을 결국 고용을 이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바꾸는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나 고용 서비스 연계나 이런 데서 아마 지금과는 다른 좀 더 길게 그리고 좀 더 충분히 지원하는 이런 변화도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직업 훈련과 관련된 가장 핵심이 되는 시스템인 내외형 카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개편이 또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변화는 노사가 합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장 수준의 근로자 대표체라고 하는 게 조직된 사람들만 대표되는 그런 형태여서 이걸 어떻게 또 극복할 것이냐. 근로자 내 소수 집단들도 자신의 그 필요가 대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업종 단위에서도 이 위기 인식의 공유나 사회 통합성 증진이나 아니면 그 업종 전체의 제도 변화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분권화와 집중화가 우리나라의 동시적인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변화를 위한 노력이 같이 경주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